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과 필리핀 간의 무역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국이 19%의 상호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필리핀이 미국 제품에 대해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으며 이 관세율은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인도네시아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상호 관세율을 32%에서 19%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산 자동차와 농산물, 의약품에 대해 인도네시아가 적용해온 각종 규제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품목은 미국이 한국에도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해온 핵심 품목인 만큼 한국에 대해서도 유사한 요구가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다며 조만간 방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은 미중 무역 협상의 향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되며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 HBM 특수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는 24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SK하이닉스의 시장 전망치 기준 매출은 약 20조 6천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9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에서는 생성형 AI 확산에 따라 HBM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 특히 엔비디아의 GPU와 함께 사용되는 HBM3, HBM3 납품 확대가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S&P 500 지수는 11번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이제 실적에도 관세에 대한 영향이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이 관세 영향으로 실적 미스가 나면서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어제 뉴욕 증시에서는 GM이 8% 넘게 빠졌고 인페이즈 에너지도 시간 외에서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관세 데드라인과 실적 시즌이 맞물리면서 더 복잡한 전략들이 필요할 텐데요.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한 배경에는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이슈가 있었죠. 이 기업마다 난항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견을 보이면서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큰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점검해 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넥스트 트레이딩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얼굴에 필러를 넣는 게 아니라 어깨나 골반 같은 바디에 필러를 넣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얼굴에는 3에서 4cc 정도가 들어가는데 몸에는 60cc 정도가 들어갈 수 있어서 수익성 개선에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어제 휴메딕스가 정규장부터 애프터마켓까지 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내용들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4월이었죠. 상호 관세로 인해서 시장이 한번 크게 출렁인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회복 속도가 50년 만에 가장 빠르다고 하는데요.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뉴욕 증시의 흐름 함께 따라서 전략들 세워보겠습니다. 오늘도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옆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키워드 통해서 전략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개인정보 부가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랑 관련된 내용인데요. 메타, X, 링크드인이 이탈리아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자체가 과세 대상이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자세하게 좀 살펴볼까요? 이탈리아 세무당국이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엑스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링크드인에 무료로 이제 가입을 할 때 실제 개인정보를 넘기고 플랫폼 이용권을 받는 것을 거래로 이제 인정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바로 이제 엄연한 부가가치 창출이고 VAT 이제 부가가치가 이제 부가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액을 다음과 같이 이제 청구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8억 8,960만 유로, 약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천억 원을 청구했고요. 그 다음에 X죠, 이제 트위터, 과거의 트위터입니다. 1,250만 유로를 청구했습니다. 링크드인은 1억 4천만 유로를 청구했기 때문에 이 역사상 처음 합의 없이 정식 재판관 케이스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이제 개인정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 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인스타나 이제 트위터나 이제 X나 이제 링크드인에게 공짜로 쓰고 있는 부분이 정말 공짜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 개인정보를 주고 그 대신에 서비스를 받는 거다. 예를 들면 이름이나 나이나 뭐 위치나 관심사, 검색 기록 이런 정보를 기업에게 돈이 되는 자산이라고 하죠. 광고를 팔고 그렇다 보니까 추천이나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상품을 홍보한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앱을 공짜로 쓴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재화를 주고 당신 개인정보를 주고 서비스를 바꿨으니까 그건 거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거래가 있으면 세금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밥을 사 먹으면 부가가치세가 붙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왜냐하면 돈을 주고 가치가 있는 걸 받았기 때문에 이탈리아 쪽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정보도 돈처럼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어쨌든 서비스를 받으면 세금을 내야 된다. 뭐 개인정보 이꼬르 어쨌든 돈처럼 쓸 수 있는 세금이 붙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인정이 되면 큰일 나는 게 유럽처럼 다른 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웹 서비스를 만들고 공짜 서비스를 하면 이제 돈을 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향후에 이제 미칠 파장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에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공짜 앱이 없다라는 부분이 이제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탈리아로 시작을 했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다른 EU 국가로도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서도 이 내용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유럽에 있어서 디지털 과세 체계가 있어서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부분이 맞습니다.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메타나 다른 기업들은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장을 다음과 같이 좀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는 사용자가 자발적인 제공이고 어쨌든 대가성 거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는 무상 제공 형태이고 광고주에게만 과세를 하면 된다라고 이제 반론을 하고 있고요. 뭐 이는 이제 EU VAT 규정 법적 정의를 무시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제 빅테크들이 약간 좀 그동안 좀 비겁했던 게 뭐냐면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세금이 적은 나라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일랜드 같은 나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면서 유럽 각국에 돈을 벌면서 세금을 거의 안 내는 구조로 지금까지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소송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보시면 아일랜드가 계속 소송을 하고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했던 이유가 본사가 다 아일랜드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탈리아가 사람을 인스타를 쓰고 메타가 돈을 버는데 메타는 우리가 아일랜드가 본사야 이러면서 세금을 아일랜드에만 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화가 났던 게
자신들에서 돈을 막 걷어가면서도 세금을 자신들이 못 걷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한 이유도 막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메타야 너희가 돈을 많이 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설령 무료 앱이라도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을 지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회피 전략을 했지만 이번에 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많은 나라도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이게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유가 지금까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게 이탈리아가 너무 많이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혼란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이렇게 너무 나으면 혼란이 좀 될 것 같고 절충안이 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광고 수익에만 아마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공짜 앱은 그대로 하고 돈 버는 부분에 과세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특히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막 약간 이제 그 관세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어떤 약간 불합화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맞물려서 아마 협의점이 찾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유럽 시장 안에서의 디지털세 충돌과 관련된 내용을 우선 살펴봤고요. 무역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스타게이트 좌초 위기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도체주 빅테크 위주로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했던 배경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사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규모가 엄청나서 기대가 좀 많았었는데 기업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견을 보이면서 난항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좌초 위기에 빠졌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은 좌초 위기에 빠졌다고 하는데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스타게이트의 주요 인물은 두 명입니다. 샘 알트만하고 손정희 회장인데 두 사람 한 명은 어쨌든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한 명은 돈을 대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한 명은 5천억 달러 가까운 돈을 자신이 대는 쪽이고 한 명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 이제 스타게이트는 정확하게 뭐냐면 전 세계 AI 공장을 짓겠다는 게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걸 하려면 어떤 생각이 있냐면 넓은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미친 듯한 전기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정희 회장은 뭘 하고 싶으면 내가 땅을 갖고 있고 태양광 전기도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하자. 대신에 내 어떤 걸 주도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 갈등이 생긴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속도 좋고 다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손정희 회장이 너무 간섭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을 잘 안 주는 것 같고 손정희 회장을 갖고 있는 SB 에너지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소프트뱅크 약자 에너지 땅인데 여기에다가 어쨌든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요곳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지어 달라고 하는 건데 샘 알트만 여기다 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생겼다는 건데 원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왜 짓고 싶지 않느냐는 부분이 갈등이 생겼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 의존을 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절하는 이유가 알아보니까 손정희 회장이 땅도 주고 전기 주고 돈도 대주는데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자기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존을 하게 되고 통제를 들어가겠다는 거고 손정희 회장의 통제에 빠지고 싶지 않다는 거고 AI 샘 알트먼은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자신은 주도권을 스스로 지키고 싶다. 그러니까 돈의 뭐냐 이런 부분보다 자신은 모든 것보다 통제를 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고 돈보다는 독립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손정희 회장은 태양광을 중심이 하는데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건데 태양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AI는 전기를 24시간 계속 써야 되는데 태양광만으로는 밤으로도 부족하고 저장 장치도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샘 알트먼은 수력이라는 원자력 심지어 핵융합 같은 더 많은 어쨌든 그런 것도 사실은 SMR도 갖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샘 알트만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많은 전력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이 제안을 거절했겠고 그 다음에 인터넷망이 가지고 있는 SB 에너지가 좀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속 통신망이 가까운 곳이 좋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했던 이유가 이런 이유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SB 부지가 너무 외곽이라 인터넷 회선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거절했다고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제 손정희 회장이 서운해했다고 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아마 갈등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갈등이 부족하게 되고 샘 알트먼이 그래서 이제
혼자 이제 독자적으로 오라클과 이제 코어위브와 함께 별도의 계약을 체결 중이고 혼자 나아가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본질은 이런 겁니다. 미국의 AI 인프라 패권과 지금 함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이제 겉으로는 이제 이 갈등이 생긴 거지만 서로 패권 싸움이라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이렇게 가다 보면 아마 혼자 가는 그런 갈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투자액 자체가 한 5천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690조 원 규모라서 굉장히 기대가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어제 나왔던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좀 봤을 때는 원래 이제 수십 개의 대형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사실 진전이 없는 상황이고 유일하게 지금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게 오하이오에 소규모 데이터 센터를 올해 말에 한 곳 딱 짓는 걸로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통해서는 일단 좀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정리해보면 좋겠고요. 그러면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아요. 미래는 어떻게 좀 그려나갈 수 있을까요? 이게 손정희 회장이 이제 예전에 그 미국의 그 콜롬비아 소니가 콜롬비아의 영화사를 생각해 샀던 그걸 좀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실패 사례처럼 이 철학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샘 알트먼은 원래 돈보다 이런 어떤 자기의 비영리나 이런 것들의 철학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억만장자 투자자였다는 걸 명시해야 될 것 같고요. 돈보다는 인류를 위해서 AI를 만드는 걸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익보다는 이런 것들의 철학이 정말 맞아야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무조건 쏟아붓고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이 과거에 알리바바를 투자했거나 뭐 위워크를 투자했거나 이런 철학으로 샘 알트먼을 다룬다 이렇게 하면 정말 실패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같이 갈 수가 없고요. AI는 너무나 위험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샘 알트먼은 자기가 CEO를 던지고 나갔던 인물입니다. 그런 것도 명심해야 되고요. SB 사건도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에너지 제한도 그래서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계속 간다면 오픈AI는 단독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오라클 협력이나 다른 투자자를 구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혼자 달리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혼자 확장하거나 다른 파트너들과 더 많이 계약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지금도 MS랑도 계약을 했지만 이 부분도 언제든 깰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기 때문에 스타게이트에 대해서도 손정희 회장이 같이 가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명심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내용 살펴봤고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챗GPT 구글 따라잡나입니다. 오픈 AI가 미국 매체인 그 악시오스에 전 세계 사용자들이 매일 25억 건의 프롬프트를 보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숫자 자체가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현재 이제 매일 쓰는 게 이제 2.5억 명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그 연간으로 따지면 1조 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구글로 따지면 구글보단 작습니다. 구글이 이제 5조억 정도 되니까 이걸로 따지면 연간 5조 건 정도 되니까 1일 기준으로 하면 이제 한 5분의 1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구글보다 작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구글은 20년 동안 이게 나온 결과입니다. 20년 동안 해서 이 정도 되는데 오픈AI는 이게 8개월 만에 만들었다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흥미로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고 놀라운 속도라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챗GPT라든가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따라왔고 이게 넘어서지 않을까.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넘어설 것 같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글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구글이 검색을 돈 버는 구조가 압도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쓸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차관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 부분 이런 것 같아요. 구글은 찾게 해주는 구조고 챗GPT는 아마 알려주는 구조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을 아끼는 거기 때문에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어려운 질문을 챗GPT에 산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구글을 위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글이 이런 것들을 더 직접 찾아서 귀찮게 하는 부분들을 사람들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람들이 직접 궁금한 것들을 더 챗GPT에서 찾기 때문에 더 많이 이쪽으로 옮겨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챗GPT를 더 많이 쓰고 구글에서 검색을 한 기억이 언젠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웃긴 건 구글도 최근에 이렇게 따라하고 있다는 거죠. 제미나이라는 부분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창도 이렇게 바꾸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마 그런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은 오픈 AI와 구글 검색 엔진에 있어서는 새로운 좀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향후에 오픈 AI와 구글과의 경쟁은 어떻게 좀 변화할 수 있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쪽으로 많이 옮겨가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픈 AI 쪽으로 많이 옮겨가게 되고 그 AI 쪽의 검색으로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그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제미나이와 어쨌든 이 부분과 오픈 AI의 그 경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챗GPT와 제미나이의 경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향후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건 링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보는 어떤 구글의 그 검색창이 링크가 아니라 해결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루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솔루션을 알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링크가 아니다. 뭔가를 정보를 보고 싶다는 게 아니라 정보를 읽고 요약하고 정리해주는 솔루션이라는 거니까 솔루션을 알고 싶은 거야. 나는 진짜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지금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거죠. 만약에 나의 체중과 식습관을 물어보고 맞춤 식단을 짜주고 싶은 거를 알고 싶은 거지 나의 지금 체중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알고 싶은 거고 사람들은 귀차니즘을 그러니까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결정장애가 있었거든요. 이 결정장애를 해결해 주는 것들이 정말로 좋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오픈 AI가 해결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너무 아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해주신 게 이 시간을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있고 돈인데 이 부분을 지금 오픈 AI가 많이 해결해 줬다는 게 정말 좋고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너무 편합니다. 말하는 것도 해결해 주니까 음성 지원을 해주니까 이 부분도 해결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그 이상도 해준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글도 써주고 정리도 해주고 코드도 짜주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해주니까 보고서도 만들어줍니다. PPT도 만들어주고 비서, 조수 그리고 저보다 더 나은 선생님 역할 이장까지도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걸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향후에는 이런 것까지 해주니까 더 나은 것까지 가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는 이런 방향으로 제가 뭐 오픈 AI 쪽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일단은 검색 시장 안에서의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구글과 오픈 AI의 챗 GPT 사이에서의 키워드 잘 살펴봤고요. 이어서 네 번째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입니다. 대통령 암호화폐 재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 구조가 다시 한번 화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대거 보유하면서 이 암호화폐 재벌로서의 면모를 뽐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자신의 자산 중에 20억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조 7천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는 이렇게 많이 갖고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 원래 부동산 재벌로 출발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한때 이제 9% 가까이 전체적으로 지분이 상승했었고 이제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법도 많이 추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제도화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들이 비판의 목소리도 먹습니다. 공적 권한이 암호화폐에 사적으로 얽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민주주의 수호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신의 입장으로 많이 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많이 그럼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정부가 통제 못하는 돈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정부나 은행이 막을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를 싫어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자유라든가 내 편의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이렇게 한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두 번째는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들이 트럼프를 좋아하기 때문도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요즘 젊은 층이라든가 부자 특히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어쨌든 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은 계속 뽑을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 만들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이런 분은 투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자들이 많이 갖고 있고 어쨌든 투자사들이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지지하면 그 사람들의 표와 돈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후원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장점이라고 판단이 될 것 같고
돈이 될 것 같은 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을 ETF도 생기고 기업도 투자하고 이 부분이 진심이다 보니까 모으다 보니까 결국 20억까지 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강한 메시지를 보여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용, 팬심 잡기, 돈벌이 세 가지 이유가 다 되다 보니까 결국 20억까지 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일단은 암호화폐에 있어서 진심인 대통령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죠. 최근에 지니어스법에 서명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특히나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 진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럼 암호화폐 투자는 어떤 방향으로 좀 시선을 둬야 될까요?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정책이 강화되는 시나리오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국가 전략이 지금 계속되고 이제 본인이 어쨌든 이거 되고 나고서는 뭐 자신이 정책이라든가 많은 정책들이 바이든 정부와 다르게 강화되는 게리 겐슬러 이후에 어쨌든 그 바뀌고 나서 수장이 바뀌고 나서 이 정책들이 다 완화됐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는 상황이고 지니어스 법안이 후속 법안도 어쨌든 추진되고 있고 디지털 자산이나 국채 활용이라든가 암호화폐 연금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고 있고 지금 어쨌든 암호화폐를 통해서 대출도 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은행들이 이런 상황이고 연방정부의 비트코인 보유화도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민코인도 사설화되고 있고 제도권 편입이 시도되고 있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제도적 신뢰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내 채굴이라든가 코인 방해라든가 지갑이라든가 결제은행이 투자가 급증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들도 계속 발행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 다만 좀 걱정스러운 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사익에 대한 정책이 연계되고도 있다라는 논의가 좀 심화되고 있다라는 게 걱정스럽고 어쨌든 이런 게 자신의 이익과 어쨌든 충돌된다라는 게 있고 아무도 감시를 하지 않는다는 게 좀 걱정스럽다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 기반과 시나리오와 함께 디지털 정책이 블록화되고 있다라는 게 계속되는 게 장점이지만 자신들의 어떤 사익과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어쨌든 감시 체계라는 게 이걸 막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다라는 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어쨌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공적인 인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에 있어서는 좀 사적인 이익을 챙기다 보니까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유니버셜 뮤직 미국 상장입니다. 유니버셜 뮤직 그룹이 현지 시간 7월 21일 SEC에 비공개 상장 서류를 제출했다라는 내용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유니버셜 뮤직은 현재 네덜란드에 있는 어쨌든 증시에 상장돼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테일러 스위프트라든가 아리나 그란데라든가 더 위켄드라고 이제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속해 있는 음반사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게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상장한 IPO를 한다고 하는데 이 상장사가 이제 미국에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미 상장돼 있는데 그리고 이제 유럽 가치가 총액도 496억 유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58조라고 합니다.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왜 미국으로 가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최대 주주인 빌 에크먼이라고 이제 요 사모펀드의 주주인데 이 사람이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 돈 버는 곳이 미국이니까. 유니버셜은 이제 전 세계 가장 큰 음반 회사예요. 실제로 돈은 거의 미국에서 벌고 있다 보니까 전체 매출의 전 세계 매출의 65%가 미국에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상이 상장하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지니까 이쪽에 상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돈을 벌고 있고요. 미국 주식이 더 크고 주가도 잘 나오니까 어쨌든 네덜란드에 상장돼 있지만 이쪽에 이제 요청을 하고 있으다 보니까 이쪽에 가게 되는 거고 이쪽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쪽에서 지금 트럼프발 친 기업들이 버블에 대한 구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가야 됩니다. 지금 가야 되고 이쪽에 어쨌든 가수들이 이쪽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쪽에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옮겨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고 이렇다 보니까 문화 지배력이 큰 이쪽 시장에 아마 진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니버셜 뮤직 그룹 같은 경우에는 테일러 스위프트나 사브리나 카펜터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다 소속되어 있는 음반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IP 시장에 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에 유니버셜 뮤직이 좀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음악 시장을 어쨌든 좀 더 전문화시킬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주식으로 이제 음악 산업을 사람들이 주식으로 투자하면서 뭔가를 가치 있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산업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회사도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워너라든가 소니 같은 회사도 우리도 이제 미국으로 가겠다라고 의지를 좀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처음이지만 향후에 이제 음악 ETF 같은 것도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암호화폐 연관된 뭔가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고 뭐 말씀하셨던 또 테일러 스위프트 ETF라든가 암호화폐와 뭔가 연관된 뭔가도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유니버설 뮤직도 비싸게 상장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도 상당히 가치가 있을 것 같은 생각도 있고 미국에서 더 큰 음악 파워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듭니다. 이미 유니버설 뮤직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 같은 경우 글로벌 탑스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다른 뭐 회사라든가 뭐 지금 있는 뭐 다른 그 영상 뮤직 같은 거 그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라든가 이쪽과도 함께 M&A 그 같은 그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럴 것 같은 경우에 방송사라든가 뭐 스트리밍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분과 더 긴밀하게 협업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떤 큰 가치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AI 시대 아닙니까? AI 시대가 되면 음악의 리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AI 음악 기술이 발달되면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음악의 그런 가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단 조심할 건 있습니다. 더 인기를 끌게 되면 주가 가치가 높게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실망도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서 투자할 가치가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유니버설 뮤직 그룹과 다운타운 간의 기업 결합 계획에 있어서는 EU 쪽에서 일단은 심층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도 오늘 아침에 나왔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경제 키워드 살펴보면서 전략들 함께 챙겨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 이후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애프터마켓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종목들 오늘장에 어떤 힌트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휴메딕스 22% 상승하면서 1위 차지했고요. 케어젠 19%, BH 17%대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YG플러스도 12%, 풀무원도 11%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태용 10% 빠졌고요. BHI 9%, 일동제약과 두산에너빌리티는 8% 하락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솔트룩스까지도 7%대 낙폭을 그렸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향했던 종목들 그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레이딩 지금 시작합니다.
네, 계속해서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 휴메딕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얼굴뿐만 아니라 바디까지 필러를 넣는 게 유행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휴메딕스가 어제 관심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상승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번 시장은 바디 필러 이런 시장 확대와 맞물려서 국산 필러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입술이나 코 같은 얼굴 부위에 소량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었다면 요즘은 어깨나 골반처럼 넓은 부위에 대량 주입하는 바디 필러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K-팝 스타들의 체형이 유행을 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런 수요가 본격화됐고요. 바디 필러는 한 번에 사용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높은 국산 제품들이 병원과 소비자 모두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휴메딕스는 엘라빔의 프리미어라는 히알루론산 필러와 그리고 국산 보톡스, 리즈톡스를 중심으로 중국과 동남아 시장에 진출해 있고요. 하반기에는 브라질 시장 진출도 앞두고 있어서 작년 170억 원이었던 수출액이 올해는 250억 원대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네, 일단은 최근에 그 제니를 닮은 뭐 직각 어깨나 요정 귀 이런 단어들이 좀 유행하게 되면서 휴메딕스가 어제 그 수혜를 좀 받아갔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그룹 차원에서 보는 전략들도 꽤나 긍정적이라서 시장에서는 이 또한 좀 평가도 호의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휴메딕스의 모회사인 효온수 그룹이 얼마 전 창립 60주년을 맞아서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룹 전체가 수출과 연구개발에 집중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했는데요. 특히 휴메딕스가 개발 중인 복합 필러 벨피엔도 기대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이 식약처 허가 신청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또 일정이 순조로우면 내년 하반기 출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수출 확대와 R&D 기대 그리고 그룹 비전이 함께 작용하면서 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일단 어제 휴메딕스는 관심을 좀 받으면서 상승세를 시연을 했는데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한 5% 정도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보셔야겠고요. 뷰티 쪽 하나 더 종목 보겠습니다. APR 살펴볼 거고요. K-뷰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좀 떠오르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어제 상승했던 배경도 살펴볼까요? 네, 우선 상승 배경으로는 미국 아마존 프라임데이 기간 동안에 APR이 좀 기록적인 매출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에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APR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던 이 프라임데이 행사에서 자사 뷰티 브랜드인 메디큐브를 통해서 3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작년 같은 행사 대비 6배, 그리고 올해 3월에 있었던 아마존 빅스프링 세일과 비교를 해도 136%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검색어 메디큐브는 아마존 뷰티 부문에서 1위, 전체 부문에서도 9위에 올랐고요. 메디큐브 제품 7개가 아마존 베스트셀러 100위권에 오르면서 K-뷰티 브랜드 중에서 가장 많은 제품을 올린 브랜드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성과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난 2023년부터 이어져 온 구조적 성장 흐름으로 결과를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헤일리 비버나 카일리 제너 등 글로벌 셀럽과의 협업과 또 틱톡 중심의 콘텐츠 마케팅이 브랜드 시장에서 또 미국 시장에서도 이 충성도를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네, 그리고 APR이 가지고 있는 홈 디바이스 제품이 특히나 좀 인기를 많이 끌면서 성장세에 도움을 좀 톡톡히 준 것 같습니다. APR 중장기 전략도 좀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APR의 경우에는 화장품과 뷰티 디바이스 이렇게 투트랙 전략으로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2,660억 원이었고요. 이 중 해외 매출 비중이 55%, 그리고 미국만 따져도 709억 원, 전체 27%를 차지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글로벌 소비 시즌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되고 있고요. 여기에 평택 제3공장을 통한 ODM과 OEM 확장, 그리고 유럽과 중동, 남미 등으로의 B2B 유통 채널 확대까지 추진을 하면서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가 한층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네, K-뷰티의 위상을 이 브랜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APR도 오늘 일단 하락은 하네요. 0.17% 프리마켓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화 오션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2%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상승 배경에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었을까요?
네, 하나오션은 어제 대형 수주 소식이 들려오면서 투자 심리를 좀 자극을 했습니다. 미국 자회사인 하나 필리십야드와 함께 LNG 운반선 공동 건조에 나선 건데요. 약 3,480억 원 규모의 LNG선 한 척 건조 계약을 체결을 했고 여기에다가 추가 한 척에 대한 옵션 계약도 확보한 겁니다. 이번 계약이 특히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미국 조선소에 발주된 수출형 LNG 운반선으로는 약 50년 만이라는 점 때문인데요. 미국이 2029년부터 자국산 LNG를 자국 선반으로 운송하는 걸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 계약이 그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례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상업적 계약을 넘어서 하나오션이 보유한 고도화된 조선 기술을 미국 생산기지에 이양을 하고 실제로 미국에서 LNG 운반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일단 수주를 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미국 시장과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점에서 큰 포인트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적 측면에 있어서도 사실 MRO 기대감이 좀 있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어제 주가 상승에 좀 작용을 했습니다. 주요 증권사들은 하나오션이 올해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매출은 약 3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은 2,590억 원, 그리고 순이익은 2천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8% 늘어난 수치고요. 작년엔 적자였던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모두 흑자로 돌아설 거란 전망입니다. 실적 개선의 가장 큰 배경은 상선 부문의 견조한 수익성입니다. 여기에 미국 해군으로부터 수주한 MRO 사업 매출이 반영이 된 것도 긍정적이었고요. 특히나 미국 해군의 함정을 국내 조선소가 정비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하나오션은 미 해군과의 거래 이력을 꾸준히 쌓아가면서 이게 앞으로의 추가 수주 가능성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또 2분기에는 원달러 환율이 다소 하락해서 수익성에 일부 부담은 있었지만 조업일수 증가와 특수선 공정이 본격화되면서 전반적인 실적엔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MRO에 대한 부분도 같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0.81%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하락한 종목들 차례로 살펴볼 거고요. 첫 번째는 LIG 넥스원부터 보겠습니다. 방산 업종에서 가장 기대주로 좀 손꼽히기도 했었는데 6% 넘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하락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하락은 아무래도 이 한국투자증권이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좀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던 것이 영향을 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인데요.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 있는 만큼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LIG 넥스원의 2026년 예상 PER이 33.8배로 유럽 주요 방산업체 평균 PER인 33.5배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즉 글로벌 방산업체들과 비교를 해도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수출 파이프라인은 많이 확보를 하고 있지만 사우디 천궁2나 또 중동 엘셈 같은 미국 비중 수출 모두 계약 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구조라는 점에서 하반기 안에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우려도 함께 작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실적 흐름은 굉장히 좀 좋았었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번 하락이 주가가 너무 고밸류라서 주가 부담 때문에 떨어진 건지 아니면 다른 부정적인 좀 시그널이 있었던 건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그런데 오히려 실적 전망은 좀 긍정적인 편이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LIG 넥스원이 2분기에도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거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는데요. 매출은 약 8,930억 원, 영업이익은 878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47.7%, 78.7%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4% 이상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또 UAE, 사우디, 그리고 이라크를 대상으로 한 천궁2 수출 물량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매출에 반영이 되면서 2026년과 2027년 영업이익은 각각 4,800억 원, 5,3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습니다. 결국 이번 하락은 실적 부진이나 사업 리스크 때문이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과도하게 오른 상태에서 나온 차익 실현이다라고 한번 사례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LIG 넥스원 현재 넥스트 트레이드 프리마켓에서는 0.85% 하락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HD 현대일렉트릭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사실 5% 넘는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어떤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하락 배경으로는 아무래도 시장 기대에 못 미쳤던 2분기 실적 때문이었습니다. 회사 측이 발표한 잠정 실적을 보면 2분기 매출은 9,062억 원, 영업이익은 2,091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1.2%, 영업이익은 0.5% 감소한 수준이고요. 시장에서는 매출 1조 원, 영업이익 2,200억 원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각각 11%나 7% 정도 밑돌면서 실망 매물이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전력기기 부문은 비교적 선방을 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8% 넘게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률도 23.1%로 소폭 개선이 됐는데요. 반면 배전기기 부문은 매출이 24% 이상 줄었습니다. 작년 2분기에 일회성 ESS 매출이 있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적 외에도 최근에 또 하나 이슈가 있었죠. 공공기관 입찰 제한 조치 6개월 동안 이제 이어질 예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준은 또 꾸준히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HD 현대일렉트릭은 공정위의 담합 제재로 인해서 오는 25일부터 6개월 동안 공공기관 입찰이 제한이 됩니다. 이 부분도 어제 주가 하락에 일부 영향을 줬다는 평가인데요. 다만 회사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효력 정지 신청을 낸 상태고요. 공공부문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7% 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당장 사업 전체에 치명적인 타격은 없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히려 눈여겨볼 부분은 이 글로벌 수주 확대입니다. 2분기 수주액만 해도 우리 돈으로는 약 1조 3,800억 원에 달하고요. 상반기 누적 수주는 3조 2,300억 원, 전체 수주 잔고는 약 9조 8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7% 늘었습니다. 회사 측 설명으로는 3년치 일감을 확보한 상태라고 하고요. 특히나 미국과 사우디 정부가 최근 전력망과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각각 10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만큼 글로벌 전력기기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일렉트릭 역시나 하반기에도 견조한 실적 흐름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네, 일단 어제 나왔던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좀 줬던 건 관세에 대한 이슈도 좀 있었습니다. 컨콜 내용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일단 어제 많이 떨어져서 일부는 좀 만회를 하려는 움직임 나타납니다. 1%가량 상승불 켜져 있다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일장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개장까지 11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밤에 썼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짚어봐야겠죠. 일단 반도체주들이 좀 흔들렸습니다. 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 대해서 진전이 없다라는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오라클 주가까지도 좀 미끄러지는 향상이 이어졌으니까요. 이전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실적 시즌을 맞이한 만큼 관세에 대한 우려도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숫자가 좀 부진한 기업들 계속해서 주가가 흐름이 좋지 못하고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오후 들어서 좀 낙폭이 강했습니다. 아무래도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좀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요즘 시장이 참 한 치 앞을 좀 바라보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잘 가는 흐름이었었는데 다시금 흔들리고 있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요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정확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하루에도 기간 중에 조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장중 조정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주도주가 계속해서 하루에도 몇십 번 바뀌고요. 어저께 갔던 종목이 오늘은 갑자기 하락을 하고 갑자기 하락했던 종목이 또다시 올라가고 그러니까 아마도 현재 시청하시고 있는 개인 투자자님들은 어느 정도의 시장이 좀 주도주가 뭔지가 좀 헷갈리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장의 전체적인 난이도가 좀 어느 정도 올라갔다라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이제 저번 주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시장이 기간 조정이죠.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도 뭐 오늘 시장이 어떻게 시작될지는 아직 예측이 좀 불가능은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기간 조정까지 나와주면서 방금 앵커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주도주도 좀 찾기가 힘든 난이도가 좀 높은 시장이었지 않았나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계속해서 좀 시장의 순환매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시장으로 분석이 됩니다. 주도주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려운 난이도의 시장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또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속보로도 전해드렸다시피 일본과의 관세가 또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25%에서 15%로 하향 조정은 하기로 했는데요. 역시나 관세에 대한 이 비율은 좀 정해진 상황이니만큼 이 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2+2 협상을 또 앞두고 있는 만큼 지금의 시장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지 궁금해질 타이밍일 것 같은데요. 지금 협상 관련해서 아무래도 좀 시장은 다시금 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네. 일본에서 어떻게 몇 %로 협상을 하는지가 좀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일본과 똑같이 15%를 맞춰서 갈지 아니면 일본보다 조금 더 낮춰서 갈지 여기에 대한 기준선 그러니까 마지노선은 어느 정도 정해놓고 우리가 협상에 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저는 어저께 이제 밤 뉴스로 미국의 기술주들 그다음에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빠져서 우리나라 시장 어저께랑 똑같이 오늘도 조정을 받겠구나라고 약간은 좀 신경을 쓰면서 들어왔는데 시장이 열리기 전에 미국과 일본 간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졌다면 아마도 시장은 오늘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면서 조금 시장은 올라가면서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다만 그 중심에는 뭐 반도체가 올라가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땐 조금은 강한 섹터로 보여지는 게 아마도 자동차 섹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 자동차 섹터가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좀 안고 있었고 관세에 대해서 몇 % 자동차에 또 관세가 부과될지 어느 정도 부담이 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거를 큰 차원에서 본다면 자동차 섹터가 오늘 어느 정도 바닥에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예상을 하고 시장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관세 협상이 지금 마무리가 되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불안정보다는 불확실성 해소라는 이슈로 좀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장 예측가로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2.4%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대차 상승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좀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이슈가 해결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해결이 됐다라기보다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건 네 글자예요. 불확실성이라고 네.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일본에 의해서 마지노선이 정해졌네? 그러면 이제 자동차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상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네. 저는 자동차도 오늘은 좀 빠지면서 시작하겠다라고 예측을
획득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날 미국의 이제 GM이 순이익이 많이 절감이 되면서 결국에는 관세 여파가 미국의 자동차 회사도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오늘도 현대와 기아차는 좀 좋지 않겠구나라고 했는데 방금 전에 이제 일본과의 관세 협상이 나오면 결국에는 현대차는 만약에 관세를 15%를 맞게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뭐 자동차 값을 인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생산비 절감을 어떻게 노력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현대차, 기아차만의 전략이 나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주들이 정말 많이 눌려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된다면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바닥을 딛고 좀 올라갈 만한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완성차 쪽으로는 좀 긍정적인 포지션 주셨습니다. 사실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간밤에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스텔란티스 모두 흔들리는 양상이었는데 오늘 아침 이렇게 관세 속보로 인해서 지금 자동차 쪽으로는 긍정적인 신호로 다시금 해석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포지션 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투톱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즘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는 흐름이 좀 엇갈렸습니다. 요즘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좀 잘 가는 흐름이었었는데 7만전자, 8만전자를 앞두고 다시금 좀 조정을 받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미끄러졌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투톱은 또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삼성전자부터 좀 코멘트를 드리면 일단 삼성전자가 주가의 위치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지금은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사실은 그렇게 나쁜 위치에서 멈춰 있지는 않거든요. 삼성전자가. 다만 이제 어저께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고 빠진 이유는 간밤에도 뉴스가 나왔지만 미국 쪽에 대해서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프로젝트에 제동이 생기고 있다. 700조 프로젝트 여러분들 스타게이트라고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오픈 AI라든지 현재 뭐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좀 뭐 불화가 일어나면서 아직까지 합작 법인조차도 내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같이 빠졌고요. 거기다가 어저께 삼성전자가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H20을 중국에다가 납품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삼성전자한테 호재로 받아들여졌는데 H20을 제조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재고는 쌓여 있지만 또다시 생산을 하려면 공장을 다시 재가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기간적으로 현재 주가에 반영되긴 어렵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좀 빠졌고 SK하이닉스는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외국계 리포트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밑으로 좀 내려왔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하이닉스를 좀 편견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이닉스가 만약에 주가가 현재 26만 8,500원짜리를 깨고 밑으로 내려와서 23만 원짜리까지 내려온다면 오히려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조정이 나온다면 그것이 또 싼 값에 죽죽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매출 실적 발표도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요. 분명히 실적은 좀 잘 나올 겁니다. 다만 주가가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지켜보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도체 투톱 안에서도 지금 HBM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아무래도 그 HBM에 대해서는 1위 선두주자로 계속해서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삼성전자가 올라오면서 더욱더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스탠스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이럴 때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상반기의 기조가 더 강했었잖아요. 근데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지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HBM이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수율도 맞추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제조를 비싸게 하는 대신에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 제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HBM이 내년엔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해서 하이닉스가 주가가 내려왔는데 사실은 HBM이 내년에 가격이 내려간다, 가격이 저가 경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하이닉스가 피해뿐만이 아니라 2등, 3등 업체인 마이크론과 삼성전자도
후발주자가 비싼 걸 팔려고 들어왔는데 가격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양상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뷰를 볼 수가 없는 거죠. 방금 앵커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삼성전자가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점유율은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HBM 시장에서는 굳건한 위치를 내년에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SK하이닉스 측에서는 지금 HBM 독주 체제를 조금 더 굳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내일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으니까요. 이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23일 수요일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개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AI 프로젝트, 이 스타게이트가 좀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간밤에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흔들리는 양상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간밤에서는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와 다우존스는 상승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역시나 실적 시즌이 시작된 만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53% 상승하면서 3,18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3,200포인트 선 아래에서 지금은 출발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0.26% 상승하고 있습니다. 81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네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1위부터 5위입니다. 오늘도 반도체 투톱의 흐름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0.15% 상승하면서 66,3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도 좀 큰 폭으로 빠지고 있네요. 1.3% 하락하면서 26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문가님께서 그래도 HBM에 대한 수요는 여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관련해서는 2차 전지주들 요즘 계속해서 탄력 받아가고 있죠. 오늘도 1% 상승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33만 7,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2%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발표가 또 예고가 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망 자체는 2분기 실적 최대 매출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0.65%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알테오젠 강하게 출발하고 있네요. 0.53%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좋습니다. 역시나 LG에너지솔루션 쪽으로 시세를 받아가는 만큼 에코프로 형제들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대에 둘 다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페트론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시세가 좋았었죠. 강하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시가총액 3위까지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다소 숨고르기 하고 있습니다. 1.3% 하락하고 있습니다. HLB는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바이오 종목들 그래도 파마 리서치라든지 리가켄 바이오도 2%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바이오주 쪽으로도 오늘 주가 흐름들 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자면 지금 코스피가 외국인에서 그리고 기관에서 같이 매수이 보이고 있다는 점 포착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 지금 선물 시장에서 사들이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아침 분위기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뉴욕 증시에서 조금 우려를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걱정은 했었는데 네.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떻게 파악해 보면 좋을까요? 어저께 이제 눌림이 나왔어가지고 조금 저도 걱정을 했고 네. 이제 밤 사이에 AI 이슈가 좀 나와주고 결국에는 미국 시장의 기술주들 특히나 반도체 종목들이 좀 빠져주면 우리나라 시장은 좀 눌렸다가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마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좀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불확실성 해소가 맞습니다. 지금은 관세에 대한 어느 정도 마지노선 15%면은
우리도 어느 정도 90점 이상을 맞고 가는 거다라는 의견이 좀 팽배하고 일본만큼은 우리도 협상을 할 수 있겠지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불확실성 해소가 시장을 다시 한번 이끌어주는 것 같고요. 다만 시장이 오늘 하루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은 긴장의 끈을 놓으셔는 안 됩니다. 우리가 6월 달부터 그다음에 7월 달 중순까지 시장이 강력하게 올라간 이유는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내의 문제에서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사주 의무소가 그다음에 배당소득, 뭐 이렇게 과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어저께 시장이 눌려준 거는 물론 기술적인 부분, 기술주들의 문제도 있었지만 결국엔 뭐 대주주 양도과세라든지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기준을 다시 밑으로 내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이렇게 되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약간은 또 힘이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좀 힘이 빠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조금 뉴스와 이런 플로어를 좀 따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은 우리가 방금 예상했다시피 역시나 강세가 나오는 종목들은 오늘의 주인공은 자동차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은 뭐 현대차와 기아차가 오랜만에 정말 4% 가까이 상승을 보여줬고요. 지금 보시면 뭐 SL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같이 HL 만도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 이 말인즉슨 결국엔 자동차 같은 종목들이 지금 뭐 어떠한 수출을 잘해서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에선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자동차 테마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야, 이제 관세에 대해서 마침표가 찍히는구나 라고 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해서는 이제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고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HBM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 퍼포먼스가 나지 못하는 거고요.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있더라도 현재 미국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시장 외에 유럽 시장, 뭐 동남아 시장 이쪽에 대해서도 매출이,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관세에 대한 여파가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종료가 된다면 저는 이제는 좀 바닥을 다 딛고 올라갈 만한 가능성은 충분히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지금 아침 시장의 주인공은 반도체가 아니라 이 자동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관세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눌렸던 자동차 섹터들이 오늘은 강한 시세 뿜어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불확실성 해소라는 이 리스크가 이제 해소가 됐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완성차뿐만이 아니라 부품주 단에서도 상승하고 있다는 점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닥을 딛고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다른 종목으로 또 살펴보자면 요즘 2차 전지들도 지금 바닥을 딛고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주도 흐름이 다시 좋아지고 있거든요. 사실 흐름이 제발 좋아져라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도 있고요. 또 관세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 2차 전지주도 이제 상승의 탄력을 좀 받아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확실히 핵심을 좀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도 어느 정도 바닥이 거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지만 자동차는 제가 한 90% 정도 확률이 나왔다, 바닥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는 그래도 조금 지켜보자. 아직은 좀 이슈들이 좀 많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중에서는 가장 보셔야 되는 건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이 어떻게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기술적으로 보자면 LG에너지솔루션이 200일선만 남겨두고 거의 121선까지 어저께 완벽하게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업황이 좋아져서 지금 전체적인 2차 전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기보다는 2차 전지 테마라는 건 완성 셀,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드는 완성 셀 업체와 그 배터리의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을 구분을 해보셔야 돼요. 현재 이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도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관세 이슈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포스코 퓨처엠은 소재 쪽에서는 가장 대장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같은 완성 셀 업체들은 주가의 반응성이 좀 늦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을 여러분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LG에너지솔루션은 완성 셀도 만들지만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도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특화되어 있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 시장에서 전력기기라든지 아니면 전력 부족 뭐 이런 것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도 많이 짓고 거기다 원전까지 끌어올려고 하고 있다면 결국엔 LG에너지솔루션이 만드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미국에도 또 필요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조금은 더 보고하자, 조금은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그래도 바닥을 딛고 올라오고 있지만 조금 더 장기적인 포지션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기도 했고 완성 셀뿐만이 아니라 ESS 부분까지도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해서 요즘 리튬 가격이 또 상승하고 있잖아요. 리튬 가격도 음극재 관련해서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인데 이쪽으로 또 봐도 괜찮을까요? 이제 리튬이 가격이 올라가면 네. 배터리주들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유가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튬이 올라가면 배터리를 비싸게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아마도 지금 물어보신 거는 리튬 관련된 종목들, 뭐 리튬 포어스라든지 하이드로 리튬 이런 것들은 약간은 좀 테마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요. 저는 크게 이런 종목들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이런 리튬에 완벽하게 관련된 종목들에 여태까지 물려 있으셨던 분들은 탈출의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고요. 이런 종목을 간단하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ESS 쪽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LFP 배터리 쪽에서는 LNF, 거기다가 양극재와 음극재, 소재 쪽을 보신다면 포스코 퓨처엠, 그러니까 이렇게 굵직굵직한 기업들,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기업들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의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오늘 밤에 테슬라 실적이 또 나오잖아요. 네, 그게 또 하나의 변수가 또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실적 안에서도 어떠한 전략들을 좀 세워야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전기차 캐즘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은 또 어떻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네. 테슬라는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아마 주가에는 지금 반영이 다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네. 지금 유럽과 중국 쪽에서 판매량이 떨어진 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네. 거기다가 그거를 감내할 수 있는 로보택시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오빠 법안이라고 나오고 있죠. 뭐 지금 트럼프 감세 법안이 아마 2차 전지, 특히나 전기차 쪽에 대해서 많이 지금 상처에 생채기를 내고 있는 듯한 법안인데요. 네. 그런 그 감세 법안이 테슬라에 어떻게 피해를 주는지 이번 실적표에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체크를 하고 테슬라를 한 번 정도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다. 다만 현재 테슬라는 뭐 지금 실적보다도 어느 정도 정치적인 리스크도 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바라보시는 건 좋지 않다라는 의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밤에 테슬라가 또 실적 발표하니까 함께 여쭤봤고요. 또 요즘 실적 시즌인 만큼 어제 발표했던 HD 현대일렉트릭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전력에 대해서도 계속 수요가 있는 상황인데 어제 실적이 좋지 못하게 나왔어요. 또 큰 폭으로 빠지기까지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요에 대한 이 이야기는 계속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전력 쪽의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우리가 전반기를 끌어갔던 게 네. 조방원 전이에요. 예, 조방원만 얘기를 하지 않고 전력기기까지 꼭 붙어야 된다. 네. 원전과 전력기기는 짝꿍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그렇죠. 드렸는데 어제 현대일렉트릭이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 건 맞습니다. 근데 현대일렉트릭이 물건을 못 팔아서 안 좋게 나온 게 아니라 관세 여파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1,400원 이상대에서 물건을 팔다가 지금은 1,300원대로 환율이 내려왔잖아요. 네. 그래서 환율 영향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요.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저는 실적과 수주 잔고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눌러줄 때마다 기회를 잡아보자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심지어 잘 눌러주지도 않습니다. 하루 누르고 바로 반등을 해주고요.
오늘도 어저께 떨어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미국 쪽에 대해서 공장이 있고 미국에 대해서 아직도 변압기라든지 전력기기가 노후화 교체 작업이 시작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 일렉트릭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긍정적인 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대 일렉트릭 관련해서 어제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또 다시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도 체크해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주도주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그중에 가장 첫 번째로 조선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기자재 쪽으로도 계속 탄력 같이 받아가고 있잖아요. 네. 조선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기자재 쪽으로의 탄력이 더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실까요?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조방 원전은 후반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실적이 나와주는 섹터예요. 그러니까 음. 원전은 빼고 원전은 약간 모멘텀으로 갔지만 조선과 방산 그 전력기긴 실적이 나와주는 거기 때문에 후반기에도 강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조선 쪽에 대해서 이제 기자재 쪽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조선업이 가야지 조선 기자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선업 쪽에 뭐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런 애들이 먼저 올라가고 난 뒤에 한국카본이라든지 뭐 이런 기타 그런 파이프 라인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따라 올라갈 것 같고 저는 거기다 플러스 일단 조선 쪽에서는 기자재 쪽 외에도 약간은 엔진 쪽을 계속해서 보자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특히나 조선 엔진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다가도 팔 수가 있고요. 중국에다가도 팔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엔진 쪽에 대해서는 현재 LNG 선박이라고 하는 친환경 선박으로 강제적으로 바꿔야 되는 법안까지 통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는 조선 쪽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중심은 역시나 조선 엔진 쪽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조선 섹터 안에서도 기자재뿐만이 아니라 엔진 쪽으로도 긍정적인 모멘텀 주셨으니까요.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탁펀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 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다시 약보합으로 좀 돌아선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강보합 정도 지키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좀 들어오고 있고 선물 쪽에서도 1,200계약 넘게 일단은 매수로 찍혀 있기는 합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도 궁금하고요. 사실 어제는 연고점 돌파한 후에 좀 차익이 나와가지고 좀 밀리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어제와 오늘의 차이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분위기를 좀 읽어볼 수 있을까요? 어제 같은 경우 오후 들어서 낙폭을 키워가다 보니까 맞아요. 특히 이제 점심시간 이후부터 낙폭을 키워가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갑자기 왜 이러느냐라는 분들이었죠. 오전만 하더라도 일단 연고점을 찍은 이후에 조정은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이었었고 삼성전자가 살아 있었죠. 오전만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조정 아니겠냐라는 부분들이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뭐 2차 전지라든지 몇몇 업종들의 낙폭이 좀 컸었던 것들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뭐 그 정도만 해도 좀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이제 낙폭을 키워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를 뚜렷이 찾기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연말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주주
에 대한 기준이 지금 이제 10억에서 50억으로 올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다시 10억으로 낮추겠다. 그다음에 또 상법 개정이 또 뜻대로 되고 있는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또 얘기도 여러 가지 또 논쟁거리가 됐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정말 이제 상법 개정이 원한 대로 가는 거냐, 아니면 점점 후퇴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그러면 이게 후퇴하게 되면 지수호천 시대를 간다라는 것이 과연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제 이런 그 조금 심리가 그 지배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많이 올랐었던 종목 위주로 차익 매물들이 대거 출회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오늘은 또 느낌이 좀 다르죠.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들이 일단 뭐 삼성전자가 조금 이제 플러스를 좀 나타내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아직 그 트럼프 불확실성이 좀 전체적으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는 연고점 돌파한 후에 오후에 좀 많이 밀려서 걱정하셨을 텐데 일단 오늘 흐름을 봤을 때는 양시장을 좀 엇갈리면서 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코스피가 조금 더 나은 움직임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속보부터 살펴보면 미일 관세 협상 타결,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15%의 상호 관세에 대한 속보 내용이 전달이 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우리나라도 이거랑 비슷한 수준으로 갈 건지 혹은 덜 할 건지, 좀 안 좋게 되면 더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아주 조금은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자동차주가 좀 관세로 인해서 크게 눌렸다가 오늘은 좀 올라오고 있어서 전반적인 흐름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주 오늘 나쁘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본, 필리핀도 했어요. 네, 그렇죠. 필리핀은 19%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과 뭐 열흘 정도밖에, 열흘도 채 안 남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관세 협정이 빠르게 마무리될 국면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제 22일 날 회의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투플러스도 회의가 이제 22일 날 잡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전에 일본이 했다라는 것은 뭐 일본에 준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자동차가 튀어 올라가는 부분들이죠. 자동차가 튀어 올라가는 것은 자동차가 실적이 좋아졌다라기보다는 관세 부분에 따라서 눌려 있었던 주가가 정상화되는 단계. 그러니까 자동차가 새로운 모멘텀을 찾았다라기보다는 관세 불확실성에 따라서 눌려 있었던 주식이 정상화 단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워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적이 좋아져서 주식이 올라가면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충분히 그쵸. 드릴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그동안 외부 변수에 따라서 눌렸던 부분들이 정상화되고 나면 그다음에 숙제를 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 그동안에 이제 뭐 공부 성적이 안 나왔어. 그래서 어머님한테 나 저 독서실 좀 끊어줘라고 한다라면 부모님이 독서실을 끊어줬어요. 그러면 독서실을 끊어준 것까지는 이제 부모님의 역할이죠. 네. 중요한 건 뭐죠? 제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금 직면한 문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관세에 따라서 그동안 독서실을 안 끌어줬기 때문에 현대차가 못 올라갔었던 부분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조금 지켜보자. 하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는 독서실에 앉아 있으면 안 보던 책을 뭐 보게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약간의 등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따른 부분들을 봐야 되겠고, 중요한 것은 2차 전지가 아닌가 싶어요. 2차 전지도 오늘 갑자기 마이너스 플러스로 확 돌아섰어요. 네. 정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봤을 때만 하더라도 2차 전지가 마이너스였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확 플러스로 돌아섰네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결국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차트가 어제 무너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네.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였는데, 2차 전지가 올라가려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렸던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된다라는 거.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막대한 고객의 탁금을 바탕으로 차트가 양호하다라는 흐름을 놓고 본다라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역할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번 주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자동차와 2차 전지의 스윙 관점에서 매매. 스윙이라는 우리가 이제 스윙이라는 것은 2, 3일, 3, 4일 정도 갖고 넘어가는 매매거든요. 네. 그런 매매는 좀 가능한 그런 구간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 오랜만에 자동차가 좀 반등을 줘서 좋긴 한데 본래의 그런 업을 잘 해야 될 텐데 그게 좀 문제긴 하죠. 어제도 현대차 그룹 대미 전기차 수출이 88%
18% 정도 하락했다라는 뉴스가 있어서 본인이 하고 있는 업을 좀 잘 해 나가야 주가 펌핑이 좀 더 잘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에도 관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영향을 주는 듯한 움직임이에요. 그게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좀 대표적일 것 같은데 어제 컨콜 내용을 보니까 관세를 2분기에 200억 원 정도 납부를 했다. 그래서 3, 4분기에는 협상되고 만약에 이걸 다시 보상을 받는다면 OP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주가는 좀 밀렸고요. 오늘은 좀 올라오고 있기는 하고 하나증권 쪽에서는 오히려 밀릴 때가 기회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장님이 바라보시는 이 종목은 어떤 뷰가 좀 있을까요? 현대일렉 같은 경우 일단 조금 실적이 저조했던 게 이제 관세 납부에 따른 이제 그렇죠. 부분들이었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 개별 이슈도 이제 있는 부분들이고, 이제 관세 이슈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들인데 시장이 참 살아있는 생물체 같아요. 그 뭐냐면 지금 조방원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 어제는 뭐가 움직였죠? 조선이 오전만 해도 움직였었죠. 물론 오후 들어서는 이제 다 떨어졌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오늘은 방산과 전력기기가 아직 원전과 전력기기가 움직여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오늘 근데 조금 방산은 조금 쉬죠. 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게 조방원 내에서 이게 서로 순환매가 도는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떨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조선이 움직였고 오늘 만약에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알래스카 개발에 참여한다라고 또 속보가 아침 한 8시쯤 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는 야 이러면 우리도 이제 그 알래스카 개발 같이 들어가니까 오늘 또 조선주들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네네. 뉴스를 보고 한 8시쯤 봤으니까. 근데 결국은 조선주는 좀 못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면 어제 오전에 왜 강했을까요? 라고 우리가 이제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 이런 흐름들은 놓고 보면 순환매가 저는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조방원들의 순환매가 현재 지금 돌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현대일렉 같은 경우는 오늘 어떻게 보면 조금 운이 좋았다고 그럴까요? 만약에 어제 같은 경우에 이런 뉴스가 나왔었다라고 하면 네. 어제 이제 큰 폭으로 밀렸죠. 상대적이었었습니다만 오늘 다른 쪽들이 좋다 보니까 같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전체적인 시장 흐름들은 놓고 보면 역시 시장 중심에는 조방원이 있고요. 이 조방원을 지금 빼고는 현재 지금 보기는 어렵다. 제가 한 2주 전에 이제 우리 서울경제TV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몇몇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면 1차 상승 이후에 2차 상승을 과연 나타내는 맞아요. 업종들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역시 초기 주도주들이 다시 올라간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여전히 현재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방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밀릴 듯 하는 전략. 이것이 이제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언제 또 이러다 확 꺾일 수 있는 리스크는 항상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많은 수량을 들어가기보다는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 한 1-20% 정도 보시면서 수익률을 좀 짧게 잡고 접근하는 방법이 현실성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어제 밀릴 때가 기회였나 싶긴 합니다. 다시 오늘도 5% 예. 정도 상승하면서 49만 1,000원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하나증권 나왔던 그 리포트 봤을 때는 56만 원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룸이 조금 남아 있기는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점검해 보고요. 이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탈플라스틱이 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워낙 좀 작은 종목들이다 보니까 일단은 조금 제외를 하고 굵직굵직한 것부터 좀 살펴보고자 하고요. 첫 번째 반도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제 스타게이트 난항 겪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서 빅테크 관련주들 조금 미국 시장에서 약세를 보였었고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을 한 상황에서 오늘 반도체 투톱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도 약보합으로 돌아섰네요. 65,900원. SK하이닉스도 여전히 약보합 정도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내일은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예정이 좀 되어 있어서 하루 전인 오늘은 어떤 대응을 좀 세우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볼까요? 두 번째는 제가 중국 공장 감산설로 좀 묶어봤습니다. 이제 9월에 공급 개혁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양보다는 이젠 질로 좀 가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진짜 수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 열어보시죠.
마지막은 폴더블입니다. 도우인시스라는 종목이 오늘 상장을 했는데요. 강화유리 관련된 기업이고요. 나이스 타이밍이죠. 오늘 워낙 이제 최근 들어서 폴더블 폰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상황 속에서 도우인시스가 지금 IPO에 성공을 하면서 지금 전반적인 섹터의 흐름을 같이 좀 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폴더블 쪽에서의 순환매 관점에서의 전략도 함께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반도체부터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지금은 약보합으로 같이 돌아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점을 가져가야 될지 소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구간은 어떤 판단을 좀 내릴 수 있으세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예, 항상 우린 고민이죠. 그렇다고 해서 짬짜면을 사면 서로 뭐 별로 이 맛 저 맛도 아닌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네. 되는 거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중립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서울경제 이제 다른 코너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65,000원 구간에서는 매수 구간이다. 네. 65,000원이 넘어가면 추격 매수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65,000원이 넘어간 상태에서 7만 전자를 넘겨봐야 되는데 네.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10%를 본다라면 결국 7만 전자를 넘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6만 전자를 넘기는 것도 굉장히 좀 쉽지 않았었는데 네. 7만 전자를 넘긴다라는 것은 조금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다라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가 못 가는 거냐라고 본다라면 가긴 가죠. 삼성전자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8만 전자, 9만 전자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결국 HBM이라든지 아니면 M&A라든지 이러한 어떤 포커싱이 된다라면 7만 전자 중반까지 훅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수급 논리로만 본다라면 6만 전자 부근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고 현재 지금 구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도 팔리기 좀 애매하고 신규로 들어가기도 참 애매한 구간인 것 같아요. 어차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를 하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걸 팔아서 다른 것을 산다라는 개념은 아니니까 보유자의 영역 아니겠나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 아니라 어정쩡하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다. 어정쩡.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사서 10% 수익이 나려면 30만 닉스 정도만 가도 10%가 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삼성 하이닉스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물론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골드만삭스의 그 좀 부정적인 리포트 네네.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하이닉스가 20만 원대까지 수직 급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하이닉스가 나름대로 강할까? 물론 데미지는 있긴 있었죠. 충격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잘 걸어가다가 누군가 갑자기 내 뒤통수를 한 대 때리면 아무 이유 없이 뒤통수를 한 대 때리면 좀 당황하게 되죠. 저 사람이 나를 때렸지? 왜 나를 한 거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본격적으로 싸우자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길을 걷는 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좀 소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하이닉스가 그런 상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올 건데 물론 실적은 이제 후행하는 거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는 내년 하반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온 거랑 골드만삭스의 리포트가 서로 언밸런스, 그 매칭이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네. 그렇고 지금 실적이 좋으면 하이닉스는 저는 다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리포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내년 이맘때 제가 살이 더 쪘을지 살이 빠졌을지 누가 합니까? 저도 목표는 살을 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결국 하이닉스가 내년 하반기에 HBM 가격이 더 올라갈지 그때는 블랙웨일이 나올지 아니면 HBM 가격이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지금 물론 이제 주가는 선행한다라는 게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제가 하여튼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이닉스에 대한 믿음은 아직까지 왜냐하면 지금 상태로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2025년 7월 상태로 놓고 보면 어떠한 경쟁자도 현재 지금 눈에 제대로 안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경쟁자다운 경쟁자가 없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 하이닉스가 나름대로 퍼포먼스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이제 계속해서 조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의 접근은 유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본다면 26만 원 요 라인대를 잘 지켜주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거의 한 5거래일 정도 떨어지고 나서부터도 계속 요 구간을 잘 지켜주고 있어서 오히려 더 힘이 강한 건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쪽 수급을 보더라도 물론 이제 어제까지 기준을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어제는 다시 삼성전자 쪽에서 외국
외국인 기관 모두 다 빼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그렇다면 오히려 삼성전자는 중립의 의견, 그리고 SK하이닉스에게는 조금 더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 나왔으니까 내일 실적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전에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그리고 실적이 나오면 어떤 부분을 꼭 봐야 되는지, 더불어서 좀 궁금한 게 전고까지 시간을 얼마나 좀 갖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런 부분들은 쉽지는 않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실적이 잘 나올까요, 못 나올까를 본다면 잘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온다 그래서 30만 닉스까지 바로 간다라고 보시기는 어렵고, 만에 하나 생각보다 실적이 못 나왔다. 여기서의 하락 변동성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오면 우리가 실적에 대한 것들에 따라서 퍼포먼스를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네. 뭐 그러면서 만약에 실적이 조금 근데 실적이 컨센서스 수준에 부합하거나 조금 미스가 나오면 지금보다 좀 빠질 수 그러네요.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기대감이 있었을 때는 주가는 반영하는 거예요. 근데 선반영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 증시가 실적 발표 나오면 주가가 빠지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종합적인 판단을 안 하시는 거죠. 그냥 즉흥. 아니 그동안 선반영한 얘기를 쏙 빼놓고 실적 발표하니까 주가가 빠진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실적보다는 서로 실적에 따른 변동성을 미리 골드만삭스가 줬다라고 봐요. 골드만삭스가 미리 줬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내일 실적 무관하게 모아가는 전략이 현재로서는 유효할 수 있다. 언제 가느냐라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쉽지는 않죠. 더군다나 우리가 7말 8초면 휴가철이죠. 그쵸.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도 다 휴가가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제 여의도도 가보면 증권가에서 다들 이제 휴가들 가신 분들이 많고 차가 안 막히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그게 끝나는 시점이 30만 닉스 가는 시점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이야기네요. 실적 무관하게 일단은 모아가야 된다라는 조언을 좀 주셨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중국 공장 감산설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양보다 질로 가려는 움직임을 좀 택하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어딜까 고민할 수밖에 없고 2차 전지, 리튬, 뭐 철강, 석유화학 이쪽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쪽 전부 다 보면 사실 소외받았던 섹터여서 그런지 최근에 움직임이 좀 나쁘지 않아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련주들 지금부터 주목해도 괜찮을지 어떤 시선 좀 주실까요? 중국은 저랑 다르네요. 전 질보다 양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은 네. 저랑 좀 다른데, 근데 이제 어쨌든 근데 이 부분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왜 감산을 하느냐라는 부분들을 보면 중국 내 과잉 생산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중국이 감산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을 쓸까요? 상대적으로 좀 낫지 않을까요? 근데 그럴 바에는 중국이 왜 감산을 하죠?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의 오해가 네. 중국이 감산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네. 중국 내에서 충분히 과잉 생산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국이 감산함으로써 우리가 수혜를 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어떠한 논리지? 아니 그러면 더군다나 그래서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감산을 안 하면 되는 거죠. 왜 남의 나라 좋은 것을 할까요? 라는 저는 생각을 그러니까 평균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감산을 해도 그냥 중국 내에서의 일이에요. 중국 내에서의 일이지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다라는 부분들. 더군다나 중국 같은 경우 중국과 우리가 가격 경쟁력은 이미 잃었던 것은 냉정하게 좀 봐야 되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소외를 받았었던 부분들이고요. 물론 이제 소외를 받았었던 섹터들이 심리적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펀드멘탈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은 조금 냉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섹터에 대해서는 그동안 중국 감산설에 따라서 투자를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이 언제든지 다시 항상 제자리에 돌아왔거든요. 실적으로 연결돼 있던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맞아요. 좀 냉정하게 서울경제 TV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동안 나는 여기 물려 있었는데 감산 얘기로 인해서 조금 올라가는데 왜 찬물을 끼얹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니 뭐 남잘되라고 감산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그러네요. 그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보면 조금은 냉정한 판단을 좀 하시는 것도 이 기회, 어떻게 보면 이 기회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오게 된다라면 조금 그동안 정리 못했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관점이긴 하네요. 감산한다고 해서 사실 긍정적인 반응들이 주가에 좀 나타나긴 네.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본다면 자기 나라 안에서만 이뤄지는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새로운 관점으로서 언급을 좀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종목들 가지고 계셔서 반등 나온다면 비중 줄이는 축소의 기회로 사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짧게 폴더블까지만 좀 보고 갈게요. 도우인시스 나이스 타이밍에 지금 데뷔를 했습니다.
있습니다. 강화유리고 3D 풀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요. 아마 이제 내년에 애플까지도 같이 고객사로 좀 두지 않을까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순환하는 걸 보면 파이넴텍이 가장 먼저 갔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세경하이테크, 어제 이제 BHI까지 그렇죠. 갔거든요. BH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순환이 돌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다음에 이제 주목할 만한 종목도 있을지 어떤 관점 갖고 계신가요? 근데 BH까지 돌고 오늘 이제 도우인시스까지 상장이 되고 나면 일단락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예, 더더 이제 폴더블 같은 경우 더군다나 이제 애플은 내년에 나와봐야 나오는 거죠. 항상 애플은 이제 후발주자로 하면서 이제 선도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역시 내년까지 우리가 이 주식을 끌고 간다라면 길게 봐야죠. 근데 지금 주가는 어떠죠? 단거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00m 뛰는 분하고 마라톤 네. 뛰는 분하고 호흡이 다르죠. 근데 내년에 나온다라는 것은 마라톤인데, 그렇죠. 근데 지금 주가는 단거리를 뛰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폴더블은 이제 도우인시스가 오늘 매도 타이밍을 저는 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실적이 나오면 천천히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천천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더군다나 폴더블 같은 경우는 시장이 제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전체 휴대폰 시장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폴더블이 상용화 벌써 나온 지가 꽤 오래되고, 저도 폴더블을 썼다 다시 이 일반 휴대폰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폴더블을 안 쓰는 이유, 저는 이제 노안이 왔기 때문에 폴더블을 쓰는 게 좋아요. 화면이 넓은데. 그렇죠. 근데 이거 여는 행위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더블이 안 늘어나는 또 이유 중에 하나에 있거든요. 이걸 2번, 3번 접는다?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2번, 3번 접는 휴대폰을 누가 쓸까요? 카톡 하나 올 때마다 3번 펴고, 카톡 하나 올 때마다 3번 펴고, 문자 하나 올 때마다 3번 펴고 다시 접고, 이 행위 자체, 지금은 이거 그냥 클릭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냉정한 판단을 찾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셔야 된다라고 또 거듭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어찌됐든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주가 조정을 봤는데 다시 한번 시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결국 제2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 같아요. 기대감이 높았었던 것들은 사실이고, 스테이블 코인과는 조금 맥락이 다른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마라톤이다라는 부분으로 오히려 좀 조정을 기다리는 그런 부분들로 하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상장한 이후에는 이 순환매가 마무리도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폴더블을 쓰다가 바꾸셨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시장이 커지는 것까지 확인을 좀 하는 시간은 꽤나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함께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자,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소장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댓글 살펴보면서 투자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댓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댓글입니다. 오만전자에서 손절한 나 울면서 리포트 보는 중이라는 댓글 달려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둘러싸고 증권가에서의 분위기도 살짝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특히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그날로부터 해가지고 계속 주가가 좀 퍼포먼스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떤 배경에서 이런 변화가 좀 나오고 있는 걸까요? 네, 최근 증권가의 평가가 이제 삼성전자 입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오늘 주가는 사실 소폭으로 하락으로 전환한 상황이긴 한데요. 특히 눈에 띄는 이 증권사들의 입장은 잇따라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면서 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키움증권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8만 원에서 8만 9천 원으로 11% 넘게 상향했고요. 또 흥국증권과 유안타증권 역시도 각각 7만 5천 원, 7만 7천 원으로 조정하면서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또 해외 투자은행 시티도 이 목표가 9만 원을 제시하면서 낙관론에 힘을 보탰는데요. 그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실적 바닥 통과에 대한 신호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를 저점으로 또 3분기에는 실적 턴어라운드에 들어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HBM4 공급과 또 파운드리 경쟁력의 회복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또 자사주 매입과 또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 같은 이런 심리적 긍정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키움증권은 단기 반등을 넘어서 또 중장기 실적의 모멘텀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또 삼성전자의 주가 하단이 이제는 높아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즉 지금의 기대감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넘어서서 또 실적과 기술력 회복에 기반한 이런 추세적인 상승 전환에 보이는 시각으로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TP 상향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CT 쪽에서 9만 원까지 이야기가 나와서 낙관론의 힘을 좀 보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HBM4 샘플 공급에 이어서 이번에는 H4E 16단 제품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도입을 검토한다라는 기사가 같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기술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삼성은 어떤 전략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네, 사실 이 하이브리드 본딩은 기존의 열 압착 방식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범프 없이 칩을 수직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덕분에 이 패키지에 대한 두께감을 또 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방열 성능과 또 밀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16단 이상 적층에는 기존 방식에서는 기술적 한계가 존재했는데 이 하이브리드 본딩은 고성능 AI 반도체 시대의 필수 전환점으로도 함께 꼽히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 기술을 이미 적용한 제품을 16단 HBM 샘플을 개발해서 평가 중이고요. 또 시장성과 투자 비용을 따져서 HBM 상용화 시점에 맞춰 이 도입 여부를 현재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또 삼성전자는 커스텀 HBM 시장도 본격적으로 준비 중입니다. AI 반도체 고객사들이 이 자사 아키텍처에 특화된 맞춤형 HBM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삼성은 연상 기능이 내장된 베이스 다이 개발을 통해서 차별화된 커스텀 제품을 현재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의 3강 경쟁 구도도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됩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엔비디아에 HBM4 샘플을 현재 먼저 공급했고요. 또 마이크론도 뒤따라 시장에 진입한 상황이 포착이 됩니다. 결국 HBM 시장의 승부처는 속도와 기술, 또 고객 맞춤화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역량을 갖췄냐, 그에 달렸고요. 또 삼성은 그 중심에서 기술 반전을 노리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둘러싸고 일단은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 살펴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제 기준으로 수급을 좀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좀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한 5거래일 정도 들어오다가 어제 조금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서 오늘 수급까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댓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댓글입니다. 실적 앞두고 주가 잠잠, 시장도 긴장했나? 라는 댓글입니다. 이제 내일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사실 주가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약보합을 지키고 있고 흐름 봤을 때는 한 26만 원 정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적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자신감이 좀 나오는 걸까요? 사실 핵심은 바로 HBM의 특수에 좀 달려 있습니다. 이 AI의 확산 속에서 또 이렇게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와 함께 사용되는 HBM3 이 수요가 급증하면서 또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먼저 이 HBM3 양산에 성공해서 주요 고객사들에게 선제적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현재 SK하이닉스의 D램 매출에서 또 HBM의 비중은 약 45%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이익 기여도는 하나증권의 분석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고부가 가치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실적 레버리지 효과를 현재 극대화시킨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도 엔비디아 신형 AI 칩 B200의 수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서 3분기와 4분기에도 이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FN가이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OP가 한 9조 정도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매출은 20조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합하거나 여기를 이탈해서 좀 미스가 나게 된다면 주가의 변동폭이 더 클 수 있다라는 부분 앞선 코너에서 좀 살펴봤었고요. 중요한 건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 있어서는 가장 강자로 이름을 알려져 있는데 이 주도권을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사실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역대급이다, 또 이런 반응들이 주로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 저번 주만 해도 이렇게 급락폭을 9% 넘게 조정을 받기도 했었잖아요. 골드만삭스가 지난주 또 SK하이닉스의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하고 또 HBM 시장에서의 공급 과잉 및 평균 판매 단가 하락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시장에서는 여러 분석이 존재하는데요. 이 SK하이닉스가 내년에도 높은 마진율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다시금 또 36만 원 선으로 제시를 하고요.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34%의 상승 여력을 제시한 곳도 존재합니다. HBM 가격은 일시적으로 낮아질 수 있지만 이는 초기 수율 부담 반영이면서 또 수익성 자체는 유지가 가능하다, 이런 분석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SK하이닉스는 4분기까지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과 공급 계약을 마친 상황인데요. 이 하반기 실적의 안정성은 확보가 되어 있다, 이런 평가가 줄곧 이어지고 또 24일 실적 발표 이후에는 HBM4 양산 전략, 또 고객사 확보 계획 등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시장 주도권 여부를 가늠할 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또 HBM4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와의 경쟁이 또 불가피한 입장인데요. 이 SK하이닉스는 이미 3월에 엔비디아에 HBM4 샘플을 공급을 했고 또 삼성전자의 경우 3분기 중 샘플 공급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즉 HBM 시장 주도권을 SK하이닉스가 유지를 할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추격에 성공할지 업계뿐 아니라 또 투자자들의 시선도 이곳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국내외 증권사들도 엇갈린 시각을 내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단 실적만 봤을 때는 역대급이다, 잘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내일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9조 정도 예상하고 있지만 보통은 요거보단 좀 잘 나오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주가 퍼포먼스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골드만삭스발로 떨어진 이후에 26만 원 선 잘 지키고 있습니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민혜 거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관세로 눌렸었던 현대차, 기아는 오늘 6%대로 불을 뿜어내고 있고요.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한 3%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가 퍼포먼스 오후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